안녕 얘들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1년간 고급화학이라고 하는 교과목 안에서 함께 수업하게 될 교사 최여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같은 교실에서 같이 수업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고급화학 내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할 수 있게 나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필기하면서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고급화학 교과서를 지금 집에 갖고 가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그 해당 부분만 PDF로 스캔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수업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필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시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EBS 온라인 클래스에 총 6개 강의를 올려두고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제가 전달을 했었는데요. 총 그 6개 강의는 EBS 수능특강 화학 1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우리 교과서 1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먼저 들으라고 제가 전달을 했었던 건데, 일단 그 부분도 당연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강의를 좀 소홀히 들었던 학생들은 시험 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사실 화학 1 강의이기 때문에 고급화학 교과서에는 있는데 이 강의에는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실제로 진짜 등교를 하게 됐을 때 좀 상황을 보고 제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행평가 안내를 할 건데, 우리 고급화학 교과니만큼 뭔가 수행평가가 다른 학년들과는 조금 그렇게 활발하게 뭔가 자기가 역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좀 수준이 우리에게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물리 선생님들끼리 잘 상의해서 정한 수행평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습 의문 기록 일지라고 하고, 두 번째는 주체적 의문 탐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될 건데, 먼저 학습 의문 기록 일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생긴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기가 공부하면서 생긴 의문점을 평소에 계속 기록해 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행평가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그 수업이 나에게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그날은 내가 정말 완벽하게 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싶으면 그때는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같이 기록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학습 의문 기록 일지는 단원명, 교과서 쪽수를 함께 기입해 두고, 두 번째, 수업 내용 중에서 발생한 의문점을 기록하고, 세 번째, 그러한 의문점이 생긴 동기, 이유, 혹은 나의 관심사 등 그 해당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해 두면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설문지 양식을 업로드할 거고요.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작성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다른 데 메모해놨다가 작성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체적 의문 탐구 보고서는 평소 기록해둔 학습 의문 기록일지와 관련돼서 2차 시로 우리가 수업 시간 내에 작성을 할 건데요. 이거에 대한 작성 시기나 방법 등은 좀 추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교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 봤다가 추후에 안내하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학습 의문 기록 일지를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그곳에다가 계속 작성을 해주시고 종료 전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OT는 끝났고요. 1차시 화학결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는 페이지가 2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고 내가 또 요거 그 교과서 PDF 파일을 스캔해서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화학결합의 분류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화학 1에도 나왔었고 화학 2에도 조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셨을까봐
그리고 이 고급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사실 심화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화학1과 화학2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다지고 그리고 그 다진 내용을 토대로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주기율표를 가장 간단하게 네모로 표현한 것인데요. 자, 이 주기율표를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원소로 구분을 하면 일단 이렇게 대각선이 그어지고 대각선의 한쪽 부분과 반대쪽 부분의 두 종류의 원소로 구분을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자, 대각선보다 더 왼쪽 혹은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의 영역은요, 금속 원소로 구분을 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쪽은 비금속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우리가 원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하고 물론 이 경계에는 준금속이라고 분류하는 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볼게요. 자,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의 화학결합을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금속 원소의 특징부터 먼저 볼게요. 금속 원소는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전기음성도. 자,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려고 하는 정도예요.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려고 하는 정도, 우리가 화학은요, 전자에 대한 학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자의 이동, 전자를 가지고 하는 반응, 전자를 가지고 하는 결합, 전자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전기 음성도는 마찬가지로 내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려고 하는 정도야. 그러면 이거를 다시 풀어서 해석해보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려고 한다? 즉 전자랑 친해야 된다는 얘기야. 전자를 내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려고 하는 정도, 즉 전자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전기음성도는 특별히도 두 원자 간의 결합 사이에서 그 힘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음성도는 두 원자가 결합할 때 더 전자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느냐의 힘을 비교하는 정도인데 금속 원소의 경우 그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자, 전기음성도가 낮다는 얘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만큼 전자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 산화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비금속을 상대적으로 대조해서 보면 되겠죠. 똑같아요. 비금속의 경우에는 금속 원소에 비해서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아요. 그러면 이 전기음성도가 높다, 전자를 잘 끌어당긴다, 그만큼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원 경향성. 환원 경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요, 원소의 종류에 따른 결합의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할 경우, 비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할 경우, 금속과 금속이 서로 결합할 경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경우에는 너무나도 쉬워. 왜냐? 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낮은 애들이고 비금속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높은 애들이니까 그 두 원소가 서로 결합할 때는 당연히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쏠리게 되겠죠?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겠어? 비금속 쪽으로 쏠리게 되겠지. 즉,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할 때는 이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즉 금속에서 잃어버린 전자가 비금속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산화되면 금속 원자, 중성 원자였던 것이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럼 뭐가 되겠어? 즉 양이온이 되겠지. 비금속도 환원됐어요. 전자를 중성 원자에서 얻었어. 그러면 전자가 더 많은 음이온, 양성자보다 더 많은 음이온.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상태에서 얘네들은 무슨 결합한다? 이온 결합한다.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이온 결합. 자, 두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한다. 이것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굉장히 강한 애들끼리 서로 결합을 할 때의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도 끌어당기는데 너도 끌어당겨. 서로 끌어당기기만 하다가는 이 뭔가 결론이 안 날 것 같아. 즉 얘네들은 함께 공유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음성도가 서로 비슷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할 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비금속끼리 서로 결합할 때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 결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금속과 금속 원소가 서로 결합한다. 이 말은요. 물론 하나의 금속,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 덩어리 내에도 그 마그네슘 원자가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그 원자 간에 서로 어떤 결합을 하느냐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두 종류의 금속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 금속과 금속이 서로 결합할 때는 너무 쉽게도 얘네들은 금속 결합을 한다. 자, 그러면 왜 금속과 비금속 얘네들은 이온 결합, 비금속끼리 결합할 땐 공유 결합, 금속끼리 결합할 땐 금속 결합. 그럼 얘네들 살짝 조금 디테일하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면 얘네들은 금속 양이온과 그 양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떨어져 나갔던 전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자유전자. 그러면 봐봐. 양이온도 사실 플러스야. 전자는 마이너스야. 자,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할 때도 얘네들 양이온이야. 얘네들 음이온이야. 어떻게 보면 얘네들 경우와 금속 결합을 할 때의 경우는 서로 비슷한 원리로 결합을 합니다. 어떤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하가 다른 양이온, 음이온, 전하를 다르게 띠고 있는 양이온과 자유전자들 간에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서로 결합을 하는데 이거 항상 애들이 조금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뭔가 공유할 뿐 별다른 다른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왜 굳이 결합하고 있는 방식을 택할까? 그냥 떨어져서 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화학 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용어 혼동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통합과학 때도 배웠을 수도 있고 화학 1 때, 화학 2 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기억을 상기시켜야 되니까 조금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소와 원자. 원소와 원자. 되게 한 글자 차이인데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소와 원자. 원소는요,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냐면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종류.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셀 때처럼 얘네들은 가지수를 셀 때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원자는 반대로, 원자는 다른 얘기로 뭘 하냐면 얘네들은 입자라고 하는 얘기, 덩어리, 뭔가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하나 분리해서 셀 수 있는 입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셀 때 우리가 원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가장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물분자입니다. 물분자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그치, 두 가지지. 수소 원소, 산소 원소. 그런데 이 물분자가 갖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치,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그래서 총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종류로 보느냐 개수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고. 자, 두 번째는 원소와 화합물이야. 이거는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져요. 어떤 경우냐면 원소라 함은 우리가 화합물이랑 비교해서 쓸 때는요.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해.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즉 이거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화합물은? 그렇지. 얘네들은 한 가지가 아닌 것들,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세 번째, 원자와 분자입니다. 자, 원자와 분자는요, 사실 같을 수도 있고 분자가 보통은 더 큰 범위를 포함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원자와 분자가 서로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원자만으로도 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애들이 있다란 얘기야. 자, 원자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원자라고 한다면 분자는요 물질의 성질을 갖게 해주는, 걔네들이 모여야만 그 물질의 성질이 가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분자라고 부른다. 그럼 이런 애들이 어떻게 있을까? 어떤 애들이 있냐면 헬륨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 한 개예요. 그 한 개의 원자만으로도 헬륨 기체의 성질을 가질 수 있어.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CO2 이런 얘기들은 탄소 한 개와 산소 두 개가 만나서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분자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체의 성질이 나오죠. 그래서 원자보다 분자가 보통은 더 많은 개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같은 한 개의 원자만으로도 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애들도 있다. 자, 네 번째는 분자와 화합물인데 얘네들은요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이 분자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C6H12O6 요거 보통 우리가 포도당을 화학식으로 쓸 때 쓰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당은요 지금 얘네들은 분자니? 라고 물어보면 오케이, 분자야. 오케이. 자, 화합물이니? 화합물이지. 왜?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세 가지니까. 그럼 얘도 화합물이라고 불러. 그럼 분자이자 화합물인 애들도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애들이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얘를 한번 볼게요. NaCl 뭐예요? 염화나트륨. 우리가 소금이라고 알고 있는 애들. 자, 염화나트륨은요. 화합물입니까? 네,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화합물이 맞아. 근데 분자라고 부르나? 아니요, 얘네들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 그럼 선생님, 얘네 둘의 차이는 도대체 뭐죠? 둘 다 화합물일 수는 있는데 왜 하나는 분자이고 하나는 분자가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부하기 쉽게 제가 정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분자를 정의할 때는요 물론 물질의 성질을 갖게 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한계의 원자로 구성된 단위여야 한다. 유한계여야 돼. 그럼 선생님 염화나트륨은 유한계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염화나트륨은요 우리가 Na와 Cl로 화학식을 쓰고는 있지만 이 Na와 Cl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한 개 한 개씩만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반복돼서 무한히 반복되는 그 결정 구조 중에 한 덩어리를 우리가 소금 덩어리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유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분자라고 부를 수 없다. 요런 아이들이 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얘네들은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대부분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이 두 가지 용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써야 돼요. 자, 최외곽 전자는 말 그대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번 플로린 가보죠. 자, 9번이면 원자번호 9번, 전자개수 9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져 있는 최외곽 전자 몇 개? 7개. 자, 그럼 그 7개의 전자가 내가 뭔가 결합을 하거나 반응하거나 뭔가 다른 아이들과 뭔가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이 7개의 전자가 사용될 수 있다. 오케이. 원자가 전자 7개. 그런데 한 가지 하나만 더 올라가 볼까요? 10번 네온. 자, 10번 네온은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2개, 8개, 최외곽 전자는 몇 개? 가장 바깥 껍질에 8개 채워져 있으니까 8개. 근데 원자가 전자는 몇 개? 8개가 아닌 0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자가 전자에 해당하는 이 용어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화학 반응을 참여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온 같은 경우 네온뿐만이 아니라 같은 족에 속해 있는 18족 헬륨, 네온, 아르곤, 제논 이런 애들 그런 아이들은 내가 더 이상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도 그 원자가 전자 배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굉장히 안정해. 그래서 나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딱 어디 18족 원소에서만 조금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 6번째는 원자가 전자와 원자건데요. 두 개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산소를 얘기를 들어볼게. 자, 산소는 8번입니다. 자, 8번 전자 배치해보죠. 일단 이렇게 해볼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그래서 총 8개. 그럼 이 6개의 원자가 전자, 18족이 아니니까 그냥 최외곽 전자가 곧 원자가 전자가 되는 거야. 자, 이 6개의 원자가 전자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 가능성은 갖고 있어.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뭔가 결합에 참여해서 결합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뭐가 있냐? 자, 보세요.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루이스 전자점수 찍는 거 배웠죠? 자, 6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결합을 만드는 개수는 어디? 몇 개에서만 결합하냐면 여기, 여기. 자, 하나, 둘, 셋, 넷. 요 4개의 원자가 전자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다른 원자들과 공유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원자가 전자는 6개지만 원자가 내가 직접 결합을 만드는 개수. 결합을 만드는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얘네들은 원자가는 2다 라고 말해. 차이점을 알겠죠? 원자가 전자가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텟 규칙, 옥텟 규칙에 의해서 실제 결합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2개밖에 안 돼. 이걸 원자가라고 합니다.